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10-1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고전 연력학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분배 함수를 통해서 개의 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들이 있다면 이 개의 평균 에너지가 곧 개의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라는 영어로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로는 U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분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빛을 조사하여 들뜬 상태를 만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19세기 말의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열과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열과 일 딱 두 가지만 가능할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이렇게 개가 있고 그 개 바깥에 주위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쉽게 개가 주위에게 에너지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출한 에너지가 주위에 있는 분자들에게 무질서한 불규칙적인 운동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열의 형태로 내부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개가 주위에 에너지를 주었을 때 그것이 정렬된 운동,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주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분자들의 운동은 이렇게 무질서한 운동 아니면 질서 있는 운동 두 가지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이 결국 열과 일의 두 가지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립계의 내부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고립계라고 하는 말은요, 계는 계인데 아무런 에너지도 물질도 주위와 교환하지 않는 계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보존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고립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과 열의 형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딱 두 가지 형태, 열 아니면 일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제가 내부 에너지 앞에는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주려면 열 혹은 1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열과 1 앞에는 그런 델타 기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열과 1은 내부 에너지와는 다르게 에너지의 전달 형태라는 것입니다. 요 내부 에너지 자체는 에너지의 형태고요. 열과 1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지금 이 식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부 에너지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절대값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될 때 변화하는 양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열과 일은 어떤 상태에서의 열, 어떤 상태에서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열이 얼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일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지금 요 델타라고 쓰게 되면 꽤 큰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아주 작은 변화, 즉 미소 변화라고 하는 영어로는 infinitesimal change라고 하는 양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du는 그 경우에는 이제 d라고 하는 소문자 알파벳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과 일의 경우에도 아주 적은 양의 열, 아주 적은 양의 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저는 델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d와 델타는 둘 다 미소량을 나타내는데 물리적인 의미가 살짝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d는 어떤 절대량이 존재하는 그런 물리량에 대해서 아주 작은 양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주고받는 열과 일이 미소량, 아주 작은 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과 열 중에서 특히 1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수식으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1이라는 놈은 힘과 이동거리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힘, 이동거리.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팽창1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죠. 자, 어떤 실린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실린더가 있고요. 이 안에 기체가 차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체가 차 있고요. 여기에 압력이 P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피스톤이 하나 있고요. 이 피스톤은 면적이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또 여기 존재합니다. 그것을 P 외부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바깥으로 이제 어떤 힘이 얘를 이제 누르고 있겠죠. 이 힘에 반하는 방향으로 피스톤이 움직였다고 해보겠습니다. 높이가 여기고 이렇게 이제 움직였죠. 그러면 요만큼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것을 DZ라고 아주 조그만 양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DZ라고 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 몇 가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델타 W는 FDS인데요. 여기를 이제 Z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를 FXDX, FYDY, FZDZ로 쓸 수가 있는데 DX와 DY는 지금 0입니다. X축이랑 Y축 방향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DZ만 남아있으니까 델타 W는 FZ, DZ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이 FZ가 뭔가요? FZ는 지금 이 외부에서 누르고 있는 힘을 우리가 F라고 한다면 걔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곱하기 DZ가 됩니다. 왜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가해졌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스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죠. 근데 가해지는 힘은 바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두 개가 반대니까 부호를 반대로 우리가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P 외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외부에서 누르는 힘 나누기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요. 델타 W는 마이너스 P 외부 A DZ가 될 겁니다. 근데 이 A DZ라는 건 뭐예요? 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dV, 부피의 변화량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1이라는 것은요, 이 연력학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되겠고요. 실제로 많은 이론들이 이 팽창1을 사용을 해서 처음에 정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력학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개의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예를 들어 양자수를 가지고서 하나의 상태함수 혹은 파동함수를 결정을 함으로써 개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력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요. 상태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되냐면 개의 성질들이 갖는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N, V, P, T 이런 값들이 있죠. 몰수, 부피,
압력, 온도입니다. 이런 거시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걔의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순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변수들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걔의 한 가지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은 1몰이고 부피는 10리터고 압력은 1기압이고 온도는 300켈빈이다. 그런 이제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물질의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2개의 샘플이 있고 얘네들이 동일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성질들까지 가지고 있다면 성질들의 값들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2개의 샘플은 같은 상태에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일한 물질로 N이 1몰, V가 10리터, P가 1기압, T가 300켈빈인 샘플 2개가 있다면 두 샘플은 다 같은 상태에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N1, V1, P1, T1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N2, V2, P2, T2와 같은 상태로 변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내부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걔는 어떤 특정한 개의 상태에서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반면 1과 열은 개의 상태에서 가지는 값이 아니고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두 양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논의를 이어서 우리가 상태함수와 경로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함수는 뭐냐면요. 개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내부 에너지고요. 그 외에도 압력, 부피, 온도 이런 애들이 다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상태를 결정하는 애들이니까요. 반면 경로 함수는요. 두 상태 사이의 경로에 의해 결정되는 성질을 가리키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과 일이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어떤 게 상태함수고 어떤 게 경로함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 화학과 화학관 앞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청까지 간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동안에 예를 들어 상태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부산에 예를 들어 제가 출발점의 위도와 경도가 있죠. 아니면 고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발 고도 같은 게. 자, 부산에 제가 출발하는 위치의 위도와 경도, 고도, 그리고 제가 도착할 서울시청의 위도와 경도, 고도는 제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서울을 가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도를 삥삥 돌아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 간에 제가 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위도 변화, 경도 변화, 고도 변화를 쭉쭉쭉쭉 측정해서 다 더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 해도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지 간에 부산과 서울 사이의 위도 차이, 경도 차이, 고도 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태함수입니다. 그럼 경로함수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동한 총 거리 같은 것은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느냐, 국도를 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통행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탔으면 이제 제가 통행료를 냈겠죠. 그럼 그 통행료의 액수 같은 것도 어떤 경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어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성질들이 상태함수고, 이렇게 두 개의 상태 사이에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 움직인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을 경로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수학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함수라는 것은요. 완전 미분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고요. 경로함수는 불완전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완전 미분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우리가 두 상태 사이에 상태 1부터 상태 2까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DU 쪼가리들을 계속 모아요. 상태 1에서 조금 가고 조금 가고 조금 가고 조금 가고 해서 상태 2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동안에 DU를 모으고 해서 다 더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경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완전 미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적분학에서 대부분 배우시는 것이 바로 이 완전 미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적분을 할 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적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다루는 함수들이 다 완전 미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 불완전 미분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불완전 미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열을 구하려고 하면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요 미시 열을 다 더해가면 되는데요.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더하는데 이때는 경로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을 계산을 해볼 때는 항상 경로를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런 이제 실질적인 계산들을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연력학 교과서 같은 것을 참고하시면 어떤 식으로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이 다른 계산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연력학에 관한 논의를 하겠고요. 연력학 제2법칙과 제3법칙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